안녕하세요. 수없이 힘든 시간을 거치며 이제야 좀 안정적이고 행복한 시간을 누리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기구한 인생이라는 게 참 뭔지 저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40대 중반에 접어들며 이제야 좀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결혼을 총 두 번 했습니다. 남들은 대부분 한 번씩 하는 결혼을 저는 두 번 한 이유가 있었어요. 물론 요즘은 이혼 한 번에 결혼 두 번쯤이야 흠도 아니라고 하지만 저한테는 첫 번째 결혼의 실패가 큰 상처가 되어 여전히 가슴 한켠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동기들의 소개로 첫 번째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사, 남편은 중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었고 주위 반응이 나쁘지 않아 그때부터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만나다 보니 지적이고 사람 됨됨이가 좋아 보여 그 사람에게 호감이 생기게 되었고 1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교사들끼리 결혼하는 케이스는 아주 흔하기 때문에 저희 역시도 무난하게 결혼을 했어요. 양가 허락을 받을 때도 누구 하나 반대하지 않고 환영해 주었고 남편 쪽이나 저희 쪽에서도 합의를 잘 해서 집도 혼수도 둘이서 같이 마련해 신혼집을 예쁘게 잘 꾸릴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남은 건 떡두꺼비 같은 자식 낳아 그저 재롱 피우는 거 보며 행복하게 사는 일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 치 앞도 못 보는 게 사람 인생이라고 그때부터 저의 지옥 같은 인생이 시작된 거였어요. 초반 3년까지는 좋았습니다. 둘 다 20대 후반에 결혼을 해서 급하게 아이 가질 것은 없다고 생각하면서 1년 동안 시간을 보내다가 2년 차부터 본격적으로 임신을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이 가지는 게 남들이 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처음 6개월 정도 되었을 때는 시어머니가 저희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얘들아, 너희 결혼하고 나서 신혼 즐기고 싶은 거야 잘 알지만 민식이가 귀한 3대 독자이니까 되도록 빨리 아이를 낳도록 해. 그래야 니네 아빠도 마음 편히 대이을 손주 보면서 노년 보내시지 않겠니? 알았어 엄마, 걱정하지 마. 우리 둘 다 아직 신체 건강한 아이들인데 계획 세워서 시도하면 바로 예쁜 아가 들어설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요. 네 어머니, 곧 예쁜 손주 안겨드릴게요. 아유 그럼 너희 둘이 어련히 알아서 하겠냐마는 이 엄마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손주를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노력하자. 알았지? 그리고 첫째는 무조건 아들이야. 일단 우리 집 대를 이을 아들부터 낳고 그 뒤로는 딸도 낳으면서 하나하나 해보자고. 시어머니의 이야기에 속으로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런 말씀을 하시나 싶었습니다. 근데 3대 독자인 집안에서 집안의 대를 이을 남자아이를 원하는 건 당연하겠다 싶어 그 자리에서는 수긍을 하고 돌아섰어요. 그 뒤로는 저도 약간의 부담을 가지게 되었고 그날 이후 조금씩 남편과 상의를 해서 아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생길 수 있는 날짜에 꼬박꼬박 남편과 노력을 했고 건강한 것도 많이 챙겨 먹고 운동도 하면서 소중한 우리 아기가 태어나기만을 바랬습니다. 하지만 간절히 원하며 임신 시도를 여러 번 했지만 이상하게 아이가 생기지 않더군요. 저는 분명 건강했고 남편도 누가 봐도 건강한 남자였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그 사이 시어머니의 압박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한 달, 두 달 지나기 무섭게 시어머니는 저희한테 물어보셨어요. 아니 정확히는 저에게 물어보셨죠.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하셔서는 정말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임신 압박을 하시는데 진짜 진절머리가 나는 줄 알았습니다.
얘야, 이번에는 어떻게 좀 됐어? 아니, 어떻게 그게 한 번에 그렇게 안 돼? 너 요즘 내가 보내준 보약은 챙겨 먹고 있는 거지? 네, 어머니, 다 챙겨 먹고 있어요. 꼬박꼬박 먹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아니, 그 비싼 보약까지 해다 바치면서 신경 쓰고 있는데 결과가 눈에 안 보이니까 답답해서 그러잖아. 그이랑 더 노력하기로 했으니까 걱정 마세요, 어머니. 금방 예쁜 아가 찾아올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의 압박에 조금씩 지쳐가고 짜증이 났지만 초반에는 좀 받아줬습니다. 제가 그 입장이 돼도 3대 독자 집안의 대를 이을 아기가 간절할 것 같았으니까요. 근데 시어머니의 행동은 점점 지나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집과 1시간 거리에 살면서도 밤낮 없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집 비밀번호를 알려줬는지 제가 없을 때 들어와 있어 깜짝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리고 불쑥 나타나 하는 일이라곤 정말 상상 이상의 행동들밖에 없었고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학교 일을 마치고 퇴근해 집에 들어갔다가 저는 그 자리에서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보인 광경이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본 광경은 쓰레기장이 따로 없는 저희 집 거실이었습니다. 또 언제 오신 건지 시어머니가 온 집안 곳곳에 두었던 쓰레기통을 다 헤집고 심지어 베란다에 있던 분리수거 통까지 싹 다 꺼내 뒤집어 놓았더라고요. 저는 보자마자 너무 놀라 물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게 다 뭐예요? 무슨 짓을 해놓으신 거예요? 너 내가 챙겨준 보약 정말 먹고 있는 거 맞아? 내가 온 집안에 있는 쓰레기통을 다 뒤져봤는데도 약봉지가 몇 개 안 나오잖아. 저기 봐라 저기. 내가 지금 다 찾아 겨우 꺼내놓은 게 7개밖에 안 돼. 이걸 대단하다고 해야 하는 건지 시어머니는 제가 임신이 되지 않자 본인이 사다 준 보약을 잘 먹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저희 집에 있던 쓰레기통을 다 뒤졌던 겁니다. 그리고는 한쪽에 약봉지 7개를 나열해 놓았더라고요.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집착 어린 상황을 보고 저는 더 참을 수 없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진짜 왜 이러세요? 약은 학교에도 가져가서 먹고 있어서 그래요. 게다가 저번 주에 이미 한 번 온 집안 쓰레기고 분리수거고 다 했는데 약봉지가 나오겠어요? 제가 잘 챙겨 먹고 있다고 했잖아요. 아니 근데 왜 애가 안 생기냐고 애가. 네가 약을 학교에서 먹고 있는지 아니면 집에서도 봉지만 뜯어서 싱크대에 버리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증명해. 당장 증명하라고. 제가 약 먹는 걸 증명하라는 시어머니의 고집스런 말에 어이가 없어서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제가 아무 말을 못하자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떠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부터 당장 내가 보낸 보약 먹는 거 사진 찍어 보내라. 아니, 그것도 못 믿겠으니까 동영상 찍어서 보내. 뭐라고요? 어머니, 진짜 왜 이러세요? 아직 저희 임신 시도한 지 1년도 안 됐어요. 이 정도 시간은 누구나 다 가진다고요. 왜 그런 억지를 피우세요? 그리고 저희 집에 이렇게 자꾸 불쑥 찾아오시는 것도 저 불편해요. 어머니 때문에 오히려 오려던 아기도 다 도망가게 생겼다고요. 뭐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시어머니와의 언쟁이 높아질 때쯤 남편도 귀가를 했고 저희 둘이 싸우고 있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렸는지 헐레벌떡 문을 열고 저희 쪽으로 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소영아, 뭐 하는 거야? 왜 이래? 밖에까지 둘이 싸우는 소리 다 들려. 집안 꼴은 이게 다 뭐고? 나도 몰라. 집에 오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다 해놓으셨어. 내가 보약 잘 챙겨 먹고 있는지 확인해야겠다면서 먹은 약봉지 개수 세느라고 이 짓을 벌여 놓으셨다고.
저는 남편에게 모든 상황을 다 이야기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도 저의 편이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다그쳤어요. 아이 참 엄마, 소영이 잘 챙겨 먹고 있어. 자꾸만 집에 와서 이것저것 잔소리하는 것도 힘든데 왜 이런 짓까지 벌여? 이러면 우리 다른 데로 이사 가서 알아서 애 낳을 거야. 아니면 애 낳고도 엄마한테는 말씀 안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찾아오는 거 그만 좀 하고 이런 황당한 짓도 하지 마시고요. 이게 다 뭐야 진짜. 이걸 언제 치우냐고. 이게 엄마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애미가 돼서 자식 집에 와서 참견도 못하면 그게 무슨 부모니? 너네 온 집안이 지금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어. 너네 아들 못 낳으면 우리 집 그대로 대 끊기고 망하는 거라고. 알아들었어? 시어머니는 남편까지 본인한테 뭐라고 하니 더 화가 났는지 더 부담스러운 말만 남기고는 집에서 나가버렸어요. 결혼 후 1년 정도밖에 안 된 저희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저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남편은 괜찮다고 저를 다독여 주었죠. 여보, 괜찮아. 우리 아직 젊어. 그러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자. 내가 엄마한테 말해서 비밀번호 바꿀 테니까 이제 더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은 마음 편안하게 먹어. 그래야 임신도 잘 되지. 고마워 여보. 저를 다독여준 남편은 그 더러운 쓰레기장 같은 거실도 아무 말 없이 치우기 시작했어요. 저를 생각해주는 마음에 고마워 함께 치우며 남편을 생각해서라도 아기를 가지기 위해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임신은 되지 않았고 시어머니의 독촉이 계속되며 남편도 지치기 시작하는지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년을 더 노력을 하다가 안 돼 주변에서도 병원을 가보라고 하기에 남편과 같이 산부인과를 찾게 되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저희들은 병원에서 검사를 했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난임의 이유는 바로 저의 난소 유착 때문이었어요. 평소 생리통이 좀 심하긴 했지만 남들도 다 겪는 정도였기 때문에 크게 생각하지 않았죠. 근데 이 모든 게 난소 유착 때문이었고 나팔관도 같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임신이 되지 않았던 거였어요. 저는 너무나도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정말 하염없이 울게 되었죠. 하지만 희망이 있다면 수술까지 하고 시험관까지 하면 아기를 낳을 수도 있을 거라는 말을 해주어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희망에 기대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희망은 저만 가진 거였더라고요. 옆에서 모든 걸 다 같이 들은 남편은 그날부터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태도는 산부인과에서 나오자마자 바뀌더군요. 정말 황당 그 자체였죠. 힘겨운 마음으로 산부인과에서 나와 남편에게 기대 쉬고 싶었던 저는 순간 들려온 남편의 말로 인해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나 지금 당신 보고 싶지 않으니까 집에는 따로 가자. 차는 내가 끌고 왔으니까 내가 다시 가지고 갈게. 당신은 택시를 타고 오든 버스를 타고 오든 알아서 해. 뭐라고? 당신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 지금 누구보다 힘든 건 나 아니야?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이야말로 뭘 모르는 소리 한다. 나는 지금 대가 끊기게 생겼어. 근데 뭐? 당신이 누구보다 힘든 상황이라고? 참네. 이렇게 이기적인 것도 마누라라고 내가 데리고 살았다. 더 할 말 없으니까 알아서 가. 남편은 곧바로 따져 물은 저에게 더 심한 말을 하고는 그 자리에서 떠나버렸어요. 정말 어이없으면서도 가슴이 사무치게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믿고 살았던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실망스러우면서도 미웠죠. 하지만 남편은 그 뒤로 멈추지 않고 미운 짓만 골라 해댔습니다. 남편이 따로 가자고 말하던 그 뒤로
저는 집에 도착을 했는데도 집에 없길래 어디 다른 데 가서 마음을 추스르고 있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집에 간신히 들어와 옷도 벗지 못하고 울고 있는 저에게 대뜸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울면서 정신이 제대로 차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를 받은 저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시어머니의 말에 더욱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이혼해라. 불임 원인이 다 너한테 있는 거였다면서? 내가 진작에 병원부터 끌고 가서 검사를 했었어야 했는데 내가 미련해가지고 너를 이 집으로 들였다. 내가 미친 거야. 내가. 당장 이혼해. 너 같은 거 며느리로 둘 수 없으니까 당장 우리 집안에서 나가버리라고. 어쩜 두 모자가 이렇게나 이기적이고 똑같은지. 며느리의 기분은 안중에도 없는 시어머니에게 저도 똑같이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어쩌면 그렇게 이기적이세요? 남편도 그래요. 저한테 어떻게 그렇게 가혹할 수가 있어요. 남편도 이해가 안 되지만 저는 어머니도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어머니, 저랑 같은 여자 아니에요? 같은 여자로서 지금 제 기분이 어떨지 조금도 염려가 안 되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요. 야, 여자가 결혼을 했으면 마누라고 엄마로 사는 거지. 여자가 어딨어? 이러니 무슨 임신이 되겠냐고.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아무튼 나 이제 너 같은 거 며느리로 못 둔다. 그렇게 알아. 시어머니는 저의 울부짖는 말에도 아랑곳 않고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저도 더 이상은 이 집의 며느리로 살고 싶지 않아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하게 되었죠. 당신 그걸 고세 어머니한테 가서 다 말해? 진짜 네가 인간이니? 그래, 나도 이제 못해 먹겠다. 3대 독자 집안에 시집 와서 온갖 수모를 이렇게 겪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 나도 앞으로는 더 이렇게 살 이유 없을 것 같으니까 이혼하자. 니네 엄마 말대로 이혼해. 남편은 제 감정에 못 이겨 시어머니에게 다 말해놓고는 이혼 이야기까지 나올 줄은 생각 못했는지 시어머니에 이어 저까지 이혼 이야기를 꺼내니 그제서야 수습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아니 나도 아까는 진짜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얘기했는데 엄마가 이혼하라고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 나는 그냥 엄마한테 속풀이만 좀 할 생각이었어. 정말이야. 나 당신하고 이혼까지 할 생각은 없었다고. 불임 클리닉 받으면서 수술하고 시험관까지 해보자. 나도 노력할게. 아까는 미안했어. 지금도 미안하고. 그러니까 제발 화 풀어. 미안해 여보. 진심인 듯 눈물까지 고이며 말하는 남편을 보면서 진심으로 아까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의 말에 눈물을 펑펑 쏟으며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화를 내는 저를 어렵게 다가와 안아주었고 그 자리에서 저는 겨우 조금의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시어머니의 태도가 차갑게 변한 걸 느끼면서도 남편과 다시 노력을 하기로 했어요. 병원에 가서 수술 상담도 받고 여러 가지 힘든 노력이긴 했지만 저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보려고 마음을 먹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뒤에서 또 다른 노력을 하고 있었고 저는 그 노력에 완전히 KO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 저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죠. 집안 말아먹는 년이라고 하며 막말을 마구 퍼부었고요. 그때는 병원에 다니며 나름 노력을 하던 시기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저와 각방을 쓰려고 하고 저를 슬슬 피하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학교 일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말았는데 갈수록 병원에도 같이 안 가려고 하고 가정에도 소홀해지기 시작하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변한 이유를 시모라는 사람 입에서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집으로 연락도 없이 찾아왔더라고요.
에휴, 애도 못 낳고 여자도 아닌 주제에 너는 대체 언제 나가 떨어질 거니? 너 이제 이 집에서 환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당장 나가란 말이야. 무슨 오기로 이혼도 안 하고 이렇게 버티는 건데? 어머니, 진짜 끝까지 너무하시네요. 지금 저희 병원 다니면서 노력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부부 일을 왜 중간에 나서서 일을 크게 만들려고 그러세요? 어머니야말로 머리가 있으면 생각이라는 걸 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요즘 세상에 어떤 바보천지가 시어머니가 하라고 하면 네 하고 말을 들어요.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어느 세월에 나는 못 기다린다고. 그리고 그게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아는데? 그러니까 당장 이 집안에서 나가라고. 나만 이러는 줄 아니? 우리 집 식구들 전부 이혼하길 바란다. 도대체 눈치가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어머니, 진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혼을 결정해도 제가 결정해요. 뭔데 자꾸 참견이세요, 짜증나게? 한 번만 더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는 못 참습니다. 저도 성격 있는 여자라고요. 어머니 꼬락서니를 보세요.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이 본인만 아는 그런 사람 밑으로 어떤 사람이 며느리 하겠다고 나서겠어요? 그러니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당신 며느리 안 합니다. 별꼴이야 진짜. 그래, 너 말 한번 잘했다. 제발 내 며느리 하지 마. 그리고 뭐? 꼬락서니? 이제 보니까 아주 그냥 경우가 없구나 너. 초등학교 선생이라고 좋게 봐줬더니만 그냥 개차반이었어. 네가 걱정 안 해도 내 며느리로 들어오겠다는 사람 벌써 줄 서 있으니까 걱정 마렴. 그리고 너한테는 미안하게 됐다마는 요즘 우리 아들 만나는 여자 있다. 내가 내 친구 딸 한 명 소개시켜줬다. 저놈이 미안하다고 너한테 기어코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는데 안 되겠어. 내가 처리해야지. 이렇게 질질 끌었다가는 내가 속 터져서 못 살겠어. 네? 뭐라고요? 이 사람한테 여자가 생겼다고요? 그 순간 남편은 안절부절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표정을 보니 그 말이 사실인 듯 보였습니다.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디 있나요? 남편 놈하고 이혼도 안 하고 뻔히 법적으로 남아있는데 자기 친구 딸을 소개해줬다니요. 남편은 갑자기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자포자기한 듯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시모가 자세히 연설을 해주시더군요. 그래, 우리 친구 중에 이혼한 딸이 하나 있는데 이미 산부인과 가서 임신 기능 검사도 다 마쳤어. 걔는 아주 자국 나이까지 젊어서 애가 숨풍숨풍 잘 나올 거란다. 그러니까 제발 너는 좀 그냥 이혼해. 내 위자료는 넉넉히 챙겨주마. 시어머니는 본인 고집대로 모든 것을 저에게 다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남편에게 물었어요. 당신 지금 어머니 말이 다 사실이야? 정말 너 여자 생겼니? 그런 거야? 아, 진짜 엄마도 내가 알아서 잘 말한다니까. 나 지금 만나는 여자 있어. 나도 죄책감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 집안을 위해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혼해. 그게 서로에게 행복한 길이야. 뭐라고? 바람피고 이혼 요구한 게 행복한 길이라고? 너 진짜 내가 알던 그 사람 맞니? 왜 이렇게 쓰레기가 된 건데? 정말 소름 돋는다. 니네 엄마 때문에 이렇게 변한 거니? 그래, 이혼하자. 하지만 지금 너랑 옆에 아줌마 너 지금 나한테 했던 행동들 그 말 분명 후회하게 될 거야. 여자가 한번 한을 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지? 두고 봐 이것들아. 이 쓰레기 같은 자식들아.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남편의 뺨을 날려버렸습니다. 저의 갑작스런 행동에 두 사람 모두 얼빠진 표정을 짓더군요. 이혼을 하더라도 한 방 먹이고 끝내고 싶어서 제가 돌발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그 집에서 더 있을 수 없어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흥신소를 알아보고는 남편의 바람 현장을 하나하나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이혼 서류를 제출해 이혼 조정 기간을 가지며 시간을 끌었고 흥신소에서 받은 사진들을 통해서 저는 그들의 바람 현장을 제대로 잡을 수가 있었죠. 그들은 제가 증거를 보여줬는데도 모든 원인을 제게 돌리더군요. 불임을 속이고 결혼을 했다면서 저를 사기꾼으로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재판 결과 모든 이혼의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면서 재산 분할과 정신적인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제대로 다 받아낼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재판장에서 바람이 아니라고 불임을 원인 삼으며 저에게 다 이혼 사유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그들에게 보란 듯이 사진을 제출하니 승리의 신은 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남편이 다니는 학교에 소문을 내기 시작했죠. 전단지를 만들어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에 맞춰 김땡땡 선생님 본처를 두고 바람 펴서 이혼했습니다. 그 본처는 충격으로 정신과 약을 먹고 있고요. 이래도 그 선생 밑에서 교육을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물론 제가 전단지를 뿌리진 않았습니다. 알바를 고용해서 1시간에 3만 원을 주고 학교 정문에 뿌리라고 부탁을 했죠. 그랬더니 학교가 난리가 났습니다. 등교하는 학생들, 출근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들도 그 전단지를 보더니 다들 놀라움을 금치 못하더군요. 평소 남편은 학교에서 꽤 인정받는 사람이었으니 놀랄만도 하겠죠. 그리고 저는 교장실로 가 증거를 보여주며 남편의 파면을 요구했고 해당 교육청에도 민원을 넣어 다시 한번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남편 놈은 결국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받을 수 있었고요. 파면이라는 말은 3년간 교사직이나 기타 공무원 진출이 불가능하고 연금도 삭감되기 때문에 남편에게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 내몰린 거나 마찬가지였죠. 남편이 다니는 학교는 국립이 아닌 사립학교였기 때문에 학교 이미지를 실추한 남편에게 중징계를 내린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시원하게 사이다 복수를 하고 제 인생을 살게 되었죠. 이혼 후에는 남자든 결혼이든 전부 다 끔찍해서 오로지 교사 일에만 매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어려운 업무들은 제가 다 도맡아 하며 승진해서 노년만 편하게 살자 하는 생각으로 승진 점수를 채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지내고 있었죠. 하지만 제게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를 언제나 응원해주고 사랑해주었던 저희 아빠가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아빠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을 하니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아빠하고 부르면 달려와 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엄마를 부여잡고 아빠를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저는 아빠 없는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생전에 아빠가 부동산 투자로 남겨두셨던 재산과 사망보험금, 그리고 제가 모아놓은 돈, 부족한 돈은 대출을 껴서 지방에 3층짜리 건물을 하나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은 서울이나 수도권하고는 달리 건물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 건 아니기 때문에 가능했죠. 엄마는 엄마 몫으로 가야 할 재산 대부분을 저한테 넘겨주면서 건물을 매입하는 걸 도와주셨고 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제가 낮에는 학교에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엄마가 건물 관리도 틈틈이 도와주셨고요. 나름 번화가 쪽에 있는 건물에 평수도 커서 병원과 약국, 커피숍이 들어서면서 건물 가치가 올라가고 수입이 좋은 편이었어요. 그걸로 저와 엄마는 돈 모으는 재미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동안 살았네요. 그렇게 몇 년을 평화롭게 지내고 있던 중에 저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을
또 한 번 마주쳐야 했습니다. 저는 건물 관리를 용역업체에 맡겨두었는데 청소 역시 용역업체에서 해주고 있는 걸 체크하며 세입자들이 편안하게 건물을 쓸 수 있게끔 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번씩 저도 건물에 방문을 했었기 때문에 그날도 제 건물에 들렀다가 머리에 청소 두건을 쓰고 있는 한 사람을 보고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변기를 닦으며 열심히 청소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전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도 저를 보더니 기겁을 하더군요. 니년이 여기 웬일이야? 여기 내과 왔니? 요즘 살만한가 보다. 얼굴이 아주 광이 나네, 광이 나. 재수없어. 당신이 병원에 오든 일보러 오든 뭔 상관인데요? 그리고 저기 변기 더러운 거 안 보이세요? 거울에도 물때가 그대로 있잖아요. 청소 똑바로 안 하실래요? 네가 뭔 상관이야? 왜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라 웃음니? 그냥 집에 있기 따분해서 운동 삼아 일하고 있다. 그러니 네 갈 길 가. 다시는 마주치지 말자 이년아. 전 시모는 딱 봐도 거지꼴 모습을 하고는 자존심은 있는지 운동 삼아 청소를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말을 했습니다. 운동 삼아 좋아하시네. 왜 당신 아들 학교에서 잘리니까 돈이 궁해졌수? 그리고 나 이 건물 건물주야. 그따위로 일할 거야? 당신 용역업체 안 되겠네. 못 써먹겠어.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 채용해서는 왜 기분을 상하게 하는 거야? 내일부터 저희 건물에 오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뭐라고? 네 건물이라고? 제 말에 당황을 했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던 시모는 몇 번이고 정말 건물주가 맞느냐고 물어보더니 땅을 치며 후회하는 표정을 짓더군요. 전 그 모습을 뒤로 하고 바로 용역업체에 전화해서 전 시모를 내 건물에 출근시키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청소를 거지같이 해서 사람들한테 불평불만이 많이 들린다면서 말이죠. 그랬더니 그 청소업체 대표는 당장 자르겠다고 말하면서 제게 연신 죄송하다며 말을 했습니다. 결국 시모는 바로 다음 날 문자로 잘린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 제가 살고 있던 동네는 도시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 정도인데 이 청소업계에서도 한번 이미지가 나빠지면 블랙리스트에 올라 그 어디에서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기술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 전 시모에게는 청소 일이 그나마 할 수 있는 마지막 직업이었을 텐데 그것마저 잘려버리니 아마 앞으로 고통 속에 살게 될 것은 분명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간 것 같아 얼마나 시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전 시모라는 사람도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일을 못하게 만들어버리자 도끼를 품고 제게 와서는 다짜고짜 제 뺨을 때리기 시작하더군요. 저도 지지 않고 같이 뺨을 때렸고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얼마나 힘이 센지 제가 바닥에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전 오늘도 이렇게 당하는 건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순간 저의 구세주가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현재 저의 시어머니였고 저의 현 시어머니는 제 발목을 잡고 늘어지고 있는 전 시어머니에게 놀라운 행동을 하셨어요. 바로 옆에 있는 물걸레 하나를 집어 이 여자 면상으로 패대기를 쳐버렸거든요. 그리고는 속 시원한 복수를 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야, 네가 그 말로만 듣던 못돼 처먹은 년이구나. 당장 내 며느리한테서 못 떨어져? 어느 안전이라고 지금 그따위 짓을 벌이고 있어. 당장 떨어져. 뭐야? 며느리라니? 당신 누구야? 누구긴 누구야? 이 며느리 시엄마지. 당장 꺼져. 너 내가 다 들었어? 진짜 인간 같지도 않은 게 왜 여기 와서 또 행패를 부리길. 보니까 현 시어머니도 힘이 보통이 아니더군요. 물걸레 자루를 들고 있으니까
전 시모는 바로 꼬리를 내렸고요. 그리고는 도저히 안 되겠는지 씩씩거리며 도망을 쳤습니다. 정말 현 시어머니 아니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였는데 때마침 와준 어머니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놀란 저를 안아주며 다독여 주셨습니다. 참 이게 무슨 질기낙연이니. 됐다. 이제 갔으니까 됐어. 가자 아가. 오늘 저녁은 다음에 먹자. 이 시어머니가 다음에 사줄게. 일단 집에 가서 쉬자. 현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들어온 남편에게까지 위로를 받으며 그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네요. 이게 다 무슨 이야기인가 싶으시죠? 저는 오로지 저와 엄마만 생각해서 건물을 사고 나서도 한참을 남자를 멀리하며 지냈어요. 그러다 저희 건물 3층에 개인 병원 내과가 있는데 한 번씩 아플 때마다 거기를 방문하게 되었고, 제가 건물주인 걸 안 원장님은 본인이 특별히 모시겠다며 저의 진료를 봐주다가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그러다 결혼을 해서 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의 두 번째 남편이었죠. 전 남편과는 달리 착하고 저를 많이 배려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도 이혼의 아픔이 한 번 있는 사람이었고, 저 역시도 이혼의 아픔이 있었기에 쉽사리 가까워지지는 못해 처음에는 친구로만 지냈습니다. 그러다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 사람에게 서로의 이혼의 아픔을 공유했고, 저는 모든 이야기를 다 털어놓았을 때 그 사람은 저에게 고생 많았다며 안아주었어요. 거기에 제 마음이 녹아 점점 다가오는 그 사람을 밀어내지 못했고, 그 사람과 마찬가지로 저의 이혼의 아픔을 이해해주며 불임까지도 그럴 수 있다며 받아들여 주신 시부모님으로 인해 또 한 번의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 뒤로는 시어머니와 친구같이 지내며 자주 만나 밥을 먹곤 했는데, 사건 당일에도 시어머니와 함께 저희 건물에서 만나 잠깐 남편을 보고는 저녁을 먹기로 했었는데 그 사달이 나버린 거였죠. 근데 지금의 시어머니가 저의 상황을 다 알고 난감한 상황에서 속 시원하게 복수를 해주신 거였어요. 그 뒤로 집에 가서 마음을 추스리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받았는지 남편이 와서는 저를 또 위로해 줬습니다. 고생 많았다면서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체크했습니다. 뭐냐고요? 바로 뱃속에 있는 우리 아기가 괜찮은지에 대한 여부였죠. 결혼 전 그 인간과 임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던 때 불임의 원인이 되었던 난소 유착과 나팔관 이상에 대한 수술들을 했던 저는 다시 결혼을 하고 나서는 노산이라는 점과 임신이 어려운 몸을 감안해서 시험관으로 몇 번의 시도 끝에 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저희에게는 쌍둥이 천사들이 찾아왔고 안정기에 접어들긴 했지만 워낙에 정신적으로 힘든 일을 겪은 날이었기에 남편은 걱정스런 마음으로 아기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여보, 아기는 괜찮지? 괜찮아. 나 조금 놀라긴 했는데 그래도 몸은 괜찮은 것 같아. 우리 아기들도 그렇고. 다행이다. 고생 많았어. 어머니한테 전화 듣고 바로 용역업체에 연락해 뒀으니까 다시는 못 올 거야. 고마워 여보. 고맙긴 나랑 같이 살아주는 당신한테 내가 더 고맙지. 말도 예쁘게 해주는 남편으로 인해 저는 비로소 인생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뱃속의 아기들이 잘 자라는 걸 보면서 이제야 내 인생도 피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왜 시모가 그런 청소일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됐어요. 저를 버리고 시모 친구 딸을 선택한 전 시모는 그 친구 딸년에게 사기를 당한 거였습니다. 그 여자는 외도로 인해 이혼을 당한 여자였는데 그 버릇 못 고치고 전 남편이 학교에서 잘리자 곧장 다른 남자를 만나 또 바람을 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 시모에게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쳐 그 대가로 많은 돈을 요구했다고 하더군요.
정말 임신이 된 걸로 알았던 전시모는 있는 돈 없는 돈 짜고 짜서 그 여자 꾀임에 넘어가 줬다고 했는데 글쎄 그 여자는 돈을 받자마자 도망을 가버렸다고 했습니다. 손자 하나 보려다가 그 여자한테 뒤통수 세게 맞게 돼버린 거였죠. 결국 그 충격에 전 남편 놈은 폐인이 됐다고 했고 전시모는 그 여자한테 해준 대출금 갚느라 청소일을 시작했던 거였습니다. 그 소리 듣고 얼마나 웃기던지 역시 옛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죄를 지으면 언젠가는 그대로 돌아온다는 말이 정말 실감이 나더군요. 그걸 마지막으로 저는 전시모와의 질긴 인연을 끝낼 수가 있었네요. 참 사람 인생이라는 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변하는 게 아니다. 보다 자기다워지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좋은 제가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아픔을 보듬어준 남편에게도 우리 아가에게도 또 저희 양가 부모님에게도 좋은 아내, 좋은 엄마, 좋은 자식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변에 아픔을 치유해주고 감싸줄 수 있는 좋은 인연이 나타나기를 바랄게요. 저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